댐이라는 것은 물이 그 댐 위로 넘치잖아요. 그럼 거의 100% 그거는 붕괴되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가 그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국 경제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그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첫째는 지난해 말에 대부분의 경제 연구기관들이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는 5%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네. 이게 지금 틀려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다면 왜 그 세계적인 전문 연구기관들이 그 예측이 틀려졌는지 그 이유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 그 경제라는 것은 실물 부분과 통화 금융 부분으로 나뉘는데 지금 현재의 경제학은 화폐 그림자관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화 금융 부분을 자꾸 예면을 해요. 네. 근데 현실에서는 실물 부분이 아무리 긍정적이더라도 통화 금융 부분이 부정적이면 맥을 못 쳐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소화기관이 영양분을 많이 흡수를 해도 네.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잘못하면 이 목숨도 잃잖아요. 네. 그런 일이 경제에서 흔히 벌어지는데 지금 현재 경제학이 통화금융 부문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 그 전문 연구기관들이 이 통화금융 부문을 외면하고 경제를 예측하니까 그게 틀려요. 네. 예, 지난해부터 제가 자꾸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화금융 부분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네. 중국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둘째는 현재의 그 중국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 이걸 좀 파악해 봐야 돼요. 네. 사실 중국 경제는 2019년에 이미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대표적으로 KBS가 2019년 3월 달에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특집 방송을 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거의 붕괴 직전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경제라는 것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 경제 체제 하에 있어요. 그때 이미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가 그 진행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멈추게 하지는 못했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통제 경제 체제라는 거대한 댐을 쌓아서 금융이라는 홍수를 막아내고 있었는데 그 홍수가 자꾸 밀려오면서 지금 댐 위에 가득 찼고 지금은 그 물이 댐 위로 넘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댐이라는 것은 물이 그 댐 위로 넘치잖아요. 그럼 거의 100% 그거는 그 붕괴되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가 그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셋째는 지금 위안화 가치가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잖아요. 위안화가 한때 달러당 160위안 그 초반대였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170원대를 훌쩍 넘어섰잖아요. 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수출이 증가하고 그러면 경기는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잘못 믿고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환율 방어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중국에 투자되었던 국제 금융 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저 손해를 입는 거죠. 그러면 환차손을 피해서 중국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제 금융 자본만 떠나냐? 아니에요. 그 중국 내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들도 외국으로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떠나게 돼요. 그럼 유동성이 수축이 되고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하면서 비록 물밑에서지만 금융위기를 진행시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중국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중국 건설업계 1위 기업인 비구이완이 지금 파산 직전에 놓여 있잖아요. 네. 물론 그 채무 상환을 연기 받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소됐냐? 그건 아니잖아요. 채무는 반드시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만기가 돌아오면 또 이제 이런 위기가 터진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건설업계와 금융시장에 재원을 조달해줬던 그 부동산 신탁회사들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 대표적으로 중추그룹의 중릉투자신탁은 어. 만기가 돌아온 채권도 상환하지 못해서 그 앞에 데모를 일으키고 있고 막 그런 게 우리 그 방송이나 이런 화면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는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밖으로 드러나서 확 번질지 이것만이 문제일 따름이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네. 그 소장님께서 앞서서 경제를 크게 실물 부분하고 통화 금융 부분으로 나눠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통화 금융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신용, 유동성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아이, 그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통화 금융 부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근데 그게 그만큼 지금 나쁜 상황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실물 경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미디어에서는 중국이 이번 문제는 진짜 심각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했듯이 중국도 비슷한 과정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할 만해요. 아, 왜냐하면 네. 중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중국은 홀로 9%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랬던 중국 경제가 2015년부터는 6%대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지금 3%대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네.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떨어지겠다고 흔히들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일본 경제가 왜 30여 년 동안 초장기 경기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 경제도 그대로 간다는 얘기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신뢰가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일단 중국 경제가 그리 가느냐 안 가느냐는 일본이 왜 30여 년 동안 초장기 경기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와, 네. 이거는 설명을 하자면 길어요. 간단하게 잘라서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그 경기 부진 속에서도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네.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니까 그만큼의 외환이 일본 경제 내에 이제 쏟아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외환의 가치는 떨어지고 일본 엔화 가치는 상승하는 압력을 받잖아요. 이 엔화가 갑자기 상승하면 일본 수출이 안 된다고 이제 그 일본 정부는 믿고 그 환율 방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외환보유고로 쌓다가 그게 한계 오니까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 투자로 유출하는 정책을 펼쳐요. 근데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로 유출하는 정책은 뭘 의미하겠어요? 수출은 분명히 국내에서 국내 비용으로 생산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적으로 해외로 유출시키면 매수는 당연히 부진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본이 이 장기 경기 부진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도 똑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중국이 9%대 성장률에서 6%대로 떨어진 그때부터 중국도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성장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일본처럼. 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그 환율 방어 정책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그만두지 않는 한은 중국은 장기 정체에 들어가요. 세계적으로 봐도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인 나라들은 성장률이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말에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넘치면 부족하면 못하다. 흑자도 너무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상수지 흑자도 과하다 하면 적자보다 더 못해요. 물론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고 외환위기가 터져요.
근데 이 경상수지 이 흑자가 과다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영양분을 과다하게 흡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만이 일어나는 등 성인병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만성질환. 그런데 이거 만성질환이잖아요. 네. 좀처럼 치료하기 어렵잖아요. 어.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네. 그래서 지금 중국도 경상수지 흑자를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작거나마 적자로 전환시켜야 그 초장기 경기 부진의 늪에 빠져드는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길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1990년대 중반에 끔찍하게 외환위기를 겪었어요. 네. 중국은 이제 공산당 정권이고 이제 선전선동에 뛰어나고 또 통제 경제 체제니까 그게 밖으로 잘 안 알려져 있을 따름이에요. 네. 그 전에는 러시아가 외환위기 늪에 빠져갖고 디폴트 선언해서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우리 부산에 가보면 러시아의 젊은 아주 이쁜 여자들 많이 와 있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만큼 심각했단 말이에요, 러시아는. 근데 당시에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게 세상에 공개됐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 그 정치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있어서 밖으로 안 알려져 있을 따름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지금처럼 뭐 티격태격 하면서도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다든지 미국의 또 그 구제금융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구차하게 여기저기 국제 금융기관들한테 구걸해서 그 외환보유고 고갈해서 겨우 벗어나요. 이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정책은 지금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대규모로 만드는 거 이게 제1의 목표가 돼 있어요. 네. 이 목표를 지금 없애지 않으면 지금 중국은 앞으로 2, 30년 이상 초장기 경기 부진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시달린다고도 하잖아요. 그게 다 연결된 건가요? 그럼요. 일단요, 경상수지 흑자인 나라가 경기가 후퇴하잖아요. 그럼 디플레이션으로 갑니다. 네.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가 경기가 후퇴하면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다가 물가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반대의 사례도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뭐 그게 딱 맞다 이 얘기는 못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경상수지가 흑자인 가운데 경기가 후퇴하니까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길도 금방 보이잖아요. 네. 경상수지 흑자를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적자로 전환시키면 디플레이션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중국 정부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그 과거의 그 쓰라린 경험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97년 그 말에 외환위기가 터진 다음에 그 단군일의 최대 난리라 그러면서 환란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30대 재벌 중에서 18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재벌 기업들을 포함해서 3만여 개 기업이 도산을 했잖아요. 네. 금융기관들은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정규직 노동자들이 130만이 정리해고 당했어요. 네. 자영업자가 도산한 건 수십만이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역사나 이런 데 보면 그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우글우글 했어요. 그러니까 참 끔찍한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든 그 경험을 한번 했으니까 네.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자. 그것도 대규모로 만들자. 네. 또 중국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중국몽 때문에도 더더욱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니까요. 네. 지나치면 부족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또 두려우니까 자칫 잘못하면 진짜 또 환란에 처할 수 있으니까 못하는 거군요. 중국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또 이런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중국의 내수 소비를 상위의 몇 프로,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이 소비를 했었는데 중국의 부자들이 지갑을 닫고 또 그 돈을 외부로 좀 나쁘게 말하면 빼돌린다?
근데 이런 게 사실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중국 금융자산의 해외 높이는 네. 예전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불거지지 않았을 따름이고 지금은 이제 중국 경제나 점점 심각해지니까 그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또 부자들을 또 그 비난을 하게 되면 또 그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이렇게 은폐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걸 앞장서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규모는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로 큰 규모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어. 그럴 경우에는 너도 나도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들 들고 해외로 도피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경우 아니고는 이게 부자들의 그 해외 도피가 경제에 타격을 준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보다는 위안화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환차손이 생겼고 그 환차손 때문에 중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 이것들이 중국을 이탈한 그 효과가 훨씬 커요. 그 외국 자본들만 떠났냐고요. 중국 국내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들도 외국으로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니까 당연히 떠나죠. 그렇게 해서 외국 투자라는 미명하에 그것도 중국이 정부가 권장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해외 투자를 했던 것이 국내 유동성을 수축시켰고 그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어려운 그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벌어들인 거를 해외 뭐 아프리카나 막 이런 중동이나 막 남미나 이런 데 막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유출을 시켜가지고. 그거는 중국 정부가 한 거예요. 좀 다른 얘기인가요? 중국 정부가 아까 중국몽 말씀드리다가 네. 제가 끊었는데 네. 중국 정부가 중국몽의 하나로 1대1로 사업을 펼쳤잖아요. 맞아요. 이게 중국을 세계 경제 중심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일단 그 해상 운송망 네. 이런 등등의 망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옛날에 그 비단길과 같은 그 이제 역할을 할 것들을 이제 그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그 관련 국가들에게 대규모 상업 차관을 제공했어요. 그게 이제 돈을 빠져나간 거죠. 그럼요. 그 규모가 무려 9,7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신용 파괴 원리가 내부적으로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관련 국가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통화수업으로 또 7천억 달러를 제공했어요. 이게 한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합하면. 네. 1조 7천억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이 금액이 중국 내에서 1대1로 사업으로 해외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 상업차관 통화사업을 제공받은 나라들이 지금 하나같이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거나 직면해 있어요.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 그게 다 부실 채권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떠안고 있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그리고 상업은행들, 상업차관 제공한 상업은행들은 지금 그게 이제 장부가로 지금 그 평가가 되고 있어서 금융 그 수지 부실이 안 드러났을 따름이지. 그게 시가로 평가되는 즉시 지금도 경영 수준은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장부가로 평가해 주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을 따름이에요. 그럼 해외 투자에서 성공을 해서 만약에 그게 좀 회수됐다고 하면 국내로 다시 그러면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질 수는 있는 걸까요? 그게 당연하죠. 중국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의 경제 번영의 기틀을 다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중국이 초기에는 그 각 지방 정부들을 경쟁을 시켰어요. 어느 지방 정부가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걸로 고가를 했다니까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그 해외로 외국 자본 유치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 외국 자본 끌어들였으니까 그 외국 자본이 뭐예요? 외국에서 축적된 소득이 중국으로 이전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내수는 확장이 되죠. 그리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활성화되니까 생산이 활성화되고 생산이 활성화되니까 고용도 활성화되고 투자도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오늘날의 경제 번영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중국 정부는 지금은 이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